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준 지문에는 문제가 두 문제 있죠. 뒤에 7번하고 8번이 문제로 돼 있죠. 문제 한번 이 문제를 푸는 건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같이. 자, 7번에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7번하고 8번이 둘 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동하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한다는 그 논리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보자. 자, 1. 7번이고 8번이고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25년간 점유했으나 아직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못한 경우, 자, 남의 땅을 20년 동안 들고 있으면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죠. 그런데 취득시효는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아직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럼 답 1번이죠. 그게 답이 1번인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답이 1번. 자, 2번은 경락을 받으면 경락 대금만 완납하면 등기는 넘어가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자, 4번을 먼저 보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럼 등기는 받았나요? 등기 받았으면 잔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입니다. 다만 잔대금을 결국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당함으로써 계약이 깨질 수 있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어쨌든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5번.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격려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 첫 번째 하는 등기는 생략해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되는 것을 산자가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소유권은 갑이 가져가 있고, 3번을 보시면, 자,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존 등기는 격려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은 완성했나요? 건물은 신축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자입니까? 그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 맞아요. 건물 소유자. 단 남의 토지 위에 지금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죠. 이 건물은 앞으로 철거될까요, 안 될까요?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서 왜 허락 없이 건물을 올렸나고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면 철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돼. 철거당할 운명에 놓인 건물 소유자. 지금 우리 건물 소유자인지 아닌지 찾고 있지, 얘 앞으로 어찌 되는데 그거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 시즌도 끝났겠다. 지금 운동장에 가서 저녁에 집 지으면 되죠. 집 지으면 돼. 컨테이너 박스로 집을 쫙 올렸다가 그 관리인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면 되죠. 철거할 운명에 놓인 소유자잖아요. 건물 소유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런 형태의 박스가 올해 8문제 나왔습니다. 8문제 나왔는데, 원래 저는 박스를 많이 풀어줍니다. 원래 문제를 많이 내고. 그래서 연습을 1년 동안 했으면 충분했다는. 자, 다음 중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통과. 길었어. 깁니까, 안 깁니까? 기억. 기억이 다른 것보다 길죠? 그럼 통과. 항상 짧은 겁니다. 문제 풀 때는 항상 순서를 지키지 마세요.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순서 지키나요? 예? 지하철 탈 때 순서대로 착착 탑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럼 문제 풀 때도 항상 1번부터 푸나요? 항상 짧은 지문.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까?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까? 그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는 안 풀어보면 모른다.
뭐 짧다고 쉽고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풀어봐야만이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쉬운 문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알지 못하는 문제 풀 바에야 긴 문제보다는 좀 지문이 짧은 것부터 먼저 푸는 거, 그게 시간 확보하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박스를 풀 때도 기억은 몰라 통과 길었어. 자, 니은 토지를 수용하면 등기해야 소유자입니까? 등기 없입니까? 그럼 문제 자체가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고 있으니까 그 니은은 정답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럼 니은이 들어와 있는 걸 1번, 2번, 3번에서 제껴 나가면 1번, 2번, 3번은 니은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럼 4번하고 5번을 자세히 보시면 디귿이 공통적으로 걸리나요? 그럼 디귿은 또 볼 필요가 없죠. 공통이니까. 그럼 기억하고 리얼 두 개 중에 하나 보면 지금 다 나와야 되죠. 그럼 기억은 길다고 통과시켰죠. 그럼 리얼 보러 가야지 뭐. 자, 리얼. 경락은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그럼 리얼도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답은 4번 나오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박스 문제는. 박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짧은 거 하나 잡아서 그거로 안 되면 다음 거 보고, 그거로 되면 그걸 통해서 제거를 해 나간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공통분모는 또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도 제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박스로 올라가서 풀어서 답을 찾는, 이렇게 찾는 게 박스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걸 1년 내내 연습하면 박스는 그저 풀어요. 자, 이렇게 이제 찾는 것. 오늘은 점유권하고 소유권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그 160페이지에 점유권. 근데 그 물건의 기초를 설명할 때 그 소유권하고 점유하고 소유하고 점유 기본 개념 비교해 준 거 기억나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 물건을 법률상 관념상 지배하면 소유. 그래서 이 분필은 학원의 소유지만 이 분필은 제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고 하고,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근원이 되는 권리를 우리는 본권이라고 한다. 본권과 점유권, 그 본권 안에는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게 구분 지어졌죠. 그럼 이제 오늘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자, 이런 점유권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한번 보자. 조금만 더 이렇게. 점유권이라 나온 이 권리가 나오게 된 배경. 갑이라는 자가 만약에 을이라는 자에게 토지를 빌려줬는데, 갑이 을한테 토지를 빌려줬는데 을이 남의 토지 빌려서 공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럼 남의 토지 빌려서 건물을 한참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A라는 그 동네에 사는 누군가가 땅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여기 축사를 좀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축사를 같이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면 내가 토지 소유자한테 정당하게 빌린 땅이죠. 근데 누군가가 지금 옆에서 같이 그 땅을 쓰겠다고 들어오고 있죠. 그럼 지켜볼래요? 내보낼래요? 어떻게? 내보내보시죠. 그러니까 야, 내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을이 소유권에 의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을은 소유자가 아니거든.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이 을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내가 소유자한테 정당하게 빌린 임차인이니까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했던 특정인한테만 주장하는 권리지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럼 채권 가지고는 자기하고 계약했던 갑한테 뭔가를 따질 수 있는 권리지
A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임차권 갖고도 안 되고 소유권은 없어서 안 되죠. 그럼 갑한테 따져서 갑이 내보내주면 되나요? 근데 갑이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땅 빌려주고. 그럼 미국 갔다 올까요? 아니면 을이 혹시 채권자로서 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 행사하러 갔을 때 을은 A는 당신이 뭔데 대신 행사하냐고 대신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위임장 같은 거. 근데 그 위임장은 원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본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되나요? 미국. 축사 하나 내보내기 위해서 비행기 타야 되죠.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불편하죠. 그럼 이럴 때 물건을 먼저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물건에 근거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면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점유권입니다. 그 점유는 소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이 물건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고 하는데 그럼 카메라는 손에 들고 있으면 점유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집 밖에 나가셔서 요 집 틀렸나요? 이 점유는 카메라 들고 있으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부동산은 그 위에서 토지 위에서 발을 대고 있으면 점유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들고 있어야만 점유한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저 사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손에 들고 있어도 지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손에 들고 있는 상태만을 가지고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으로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지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그럼 점유는 눈으로 하는 겁니까? 지배한다는 개념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점유의 관념은 생각이라고. 그럼 들고 있어도 지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점의 점원이 지금 오늘 들어온 상품을 과자를 진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자를 손에 들고 있는 자는 점원이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뜯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과자를 지배하는 자는 점원처럼 보입니까? 주인처럼 보입니까? 그럼 실제로 들고 있기는 점원이 들고 있어도 지배는 주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 점원은 점유를 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럼 이런 자를 우리는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배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를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이런 점유 보조자가 민법 195조에 가면 가사상, 영업상, 가사상, 영업상, 가사상 하면 가사도우미, 영업상 하면 점원. 그럼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쫓아서 행위를 한 때는 타인을 점유자로 보는 거지 지시에 쫓아서 행동한 자를 점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우리는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런데 한편 내가 물건을 카메라를 누군가한테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죠. 그럼 빌려주고 나면 빌려준 자는 현재 손에 들고 있지는 않는데 계약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용료를 안 주면 계약 해지하고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그 카메라를 직접은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들고 있지 않아도 지배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걸 우리는 간접 점유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들고 있어도 인정 못 받는 자, 들고 있지 않아도 인정받는 자. 그럼
밖에 주차장에 차 대놓으신 분?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목동에서. 몇 년 전에. 그 목동에서 야간에 수업하면서 밖에 차 대놓으신 분. 그럼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서 나는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차를 쓸 수 없죠. 그럼 나는 현재 차를 직접 들고 있진 않아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 나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밖에 차 대놓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야간에 갑자기 이쪽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튀어 4층인데 뛰내려 갔다 오더라고. 한 7분 있다 숨을 확 쉬면서 올라왔고는 갑자기 왜 불러가지고 나 끊긴 줄 알았네. 딱지 끊긴 줄 알았네. 그 자다 일어나가지고 한참 자다가 이제 나는 간접 점수 설명하려고 밖에 차 대놓으신 분 했더만 자기는 딱지 끊긴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뛴 거죠. 그 뭐 때문에 불렀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간접 점유. 자,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는 눈에 보이는 상태만을 갖고 우리는 물건을 지배한다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눈에 들고 있는 상태가 보통은 지배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점유자가 아니죠. 그럼 점유자한테만 인정되는 권리를 줄 수 없죠. 그건 점유자한테만 줄 테니까. 그럼 아까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물건을 먼저 지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땅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까? 들고 가면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 그럼 이런 점유보호 청구권이 점유보호자에게 있다 없다? 없다. 점유자한테만 주니까. 그럼 점유자한테만 주는 권리는 줄 수 없죠. 그런데 간접 점유자는 간접적으로나마 점유자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방해를 제거하고 방해를 예방하는 이런 권리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상점에서 점원이 물건 진열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낚시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잘 보래. 세 달이나 월급도 안 주면서. 성질이 확 나 있는데 2인조 도둑이 들 수 있죠. 그럼 트럭 채로 이렇게 도둑이 와가지고는 그 금고를 통째로 실어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점원은 쫓아가야 된다 안 쫓아가야 된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 실어 가는데 여러분이 점원이면 쫓아가야 된다 안 쫓아가야 된다? 쫓아갈 때 머리하고 쫓아갑니까? 쫓아가야 되죠.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쫓아갔어. 열심히 쫓아갔더만 한참 이 점원이 쫓고 있으니까 도둑놈이 뒤를 딱 돌더만 내 하나 니한테 좀 물어보자. 니 소유자냐 아니냐? 아닌데요. 니 점유자냐 아니냐? 아닌데요. 근데 무슨 권리로 나를 쫓아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점유보호자는 다시 돌아가야 되죠. 자, 이럴 때 가서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그럼 비록 점유보조자는 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니라서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도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자를 가서 잡아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권리를 자력구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자력구제권을 형법으로 가면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에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을 팰 수 있죠. 그럼 그 도둑놈을 패면 폭행이다. 폭행이죠, 폭행. 폭행인데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그건 폭행이 아니라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폭행이지만 정당방위라서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당방위라는 것은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지만 그게 상응해서 더 정당하게 지켜야 될 뭐가 있었다면 봐주는 게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당방위.
그 정당 방위는 정당 방위죠. 방위는 공격이다, 방어다. 그러니까 정당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정당 방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실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도둑놈이 지구대로 전화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걸려놓으니까 국가대표 선수한테 맞겠죠. 어지가 이 패지 전체 12주가 나올 정도로 패면 어떡해. 얼마나 패나는가. 도둑놈이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그런 건 과잉방위입니다. 이 과잉방위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총으로 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잉방위는 형을 좀 감면할 수는 있어도 처벌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과잉이냐 정당이냐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과잉방위의 가장 대표가 유명한 판결이, 밤길에 여자가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 남자 발자국 소리가, 구두 소리가 탁탁 들리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나죠. 심지어는요, 걷지를 못한대. 얼어가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온대. 이게 우리 가위 눌리듯이. 우리 동생이 그랬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부랴부랴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집에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남동생이 받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전화만 걸고.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남동생이 이제 눈치채고 이제 탁 끊고서 큰 길로 뛰어나간 거죠. 공중전화 박스인 데까지.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얼어붙어 있더래. 쫙 이렇게 얼어붙어 있더래.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근데 그 남자 눈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니를 쫓아와? 그렇게 했다가 30년째 지금 욕 들어먹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나는 얼어붙은 거 풀어주려고 내 딴엔 했는데 전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뒤로 쫓아왔다가 남자가 여자를 덮쳤단 말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당황했는가. 그 당황도 당황인데 그 입으로 혀가 쏙 들어온 거죠.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이제 저항의 표시로서 혀를 꽉 깨물었는데 혀가 잘려나간 거예요. 혀가 잘려서 언어 능력의 70%가 상실된 거예요. 이제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형법에서 형사사건으로 걸렸을 때 이거는 상해죄다, 이건 과잉방위지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실형 살았습니다. 여자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판사님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판사님 따님이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뭐 그런 판결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인식이, 그 도둑질하고 이런 범죄는 달라요. 이런 도둑질은 돈 잊어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는 평생을 안고 간다고, 트라우마가. 그런데 판사님들은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형과 형, 죄와 죄만을 딱 구별한다. 그런 정도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탄핵이 돼도. 왜? 법과 법만 비교 형량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는 대신에 자력구제권은 있죠.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자력구제권이 필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럼 보시면 들고 있어도 인정을 못 받는 자와 안 들고 있어도 인정받는 자는 개념이 반대죠. 그럼 들고 있는 권리도 반대잖아. 그럼 점유보조자가 가지는 권리는 간접점유자가 못 가지고, 간접점유자가 가지는 권리는 점유보조자가 가질 수 없죠. 요게 이제. 자, 이 점유보조자는 간접점유와 비교 설명에서 중요한 거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만 딱 하시면 되는데, 그 기본이 이거.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있는 대신에 점유보호 청구권 없죠. 그거 하나. 두 번째,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내 물건인 동시에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수중에 20개 이상은 들고 있을걸요. 옷, 그 다음에 이제 볼펜, 안경 많죠. 그럼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는 너무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소유자인데 그리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데 점유자는 아니래. 내 물건이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데도 내보고 점유자는 아니래. 니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대 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 보조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물건이 자기가 손에 쥐고 있어. 그런데 지배하고 있지는 못하대. 그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그 용도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볼펜을 지배할 때는 볼펜을 쓰고 다니는 게 지배하는 거고, 신발은 신고 다니는 게 지배하는 거죠. 근데 돌반지를 생각해 보시면, 자, 돌잔치 할 때 돌반지는 애 겁니까 엄마 겁니까? 애 거죠. 소유자가 애라. 소유자는 애인데 손에 움켜쥐고 있죠. 움켜쥐고 있죠. 반지는 손에 끼는 겁니까? 입에 집에 넣는 겁니까? 예? 손에 끼는 건데 애는 입에 집어넣고 앉아 있죠. 그럼 그 물건을 그 물건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돌반지를 갖고 있는 돌잡이 하는 애는 소유자는 맞는데 들고 있는데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럼 시험에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 보조자가 존재할 수 있다 옵니까? 그 지문 하나 보려고. 위에 건 너무 쉽고 비교하라고 내준 거고. 그래서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 보조자라는 개념이 가능하다. 자, 이제 간접 점유는 여러분은 머릿속에 무조건 임대인 떠올립니다. 빌려주면 간접 점유입니다. 그럼 빌려 쓰고 있는 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까? 그럼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자, 잘 모르는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서 한 사람은 직접 점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만들고 한 사람은 간접 점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만든 원인 제공은 누가 했나요? 누가 이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자라는 서로 다른 타이틀로 불리게 만들었나요? 예? 중개업자 하지 마시고 누가 했나요? 임대차 계약.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을 달리 표현하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이어주고 맺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까? 그걸 우리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간접 점유가 나오려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세든 사람이 세줄 수 있나요? 세든 사람이 다시 세줄 수 있나요? 그럼 이번에는 병이 직접 점유하고 있고 을하고 갑은 간접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있기만 있다면 굳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정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자. 길 가다가 3일 전에 내 카메라를 훔쳐간 도둑놈을 막다른 골목에서 잡았습니다. 현재 도둑놈은 카메라 들고 있죠. 내가 힘이 더 세고 막다른 골목이라면 나는 오늘 카메라를 돌려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나요? 그럼 왜 도둑놈을 직접 점유자, 지배할 가능성이 생긴 나를 간접 점유자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걸까요? 이건 왜 그냥 도둑놈이고 점유를 상실했다가 받으면 점유를 해보겠다라고 하지 적어도 직접 간접이라는 용어로 불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도둑놈하고 도둑맞은 자 사이에서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있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직접 간접. 그럼 둘이서 어떤 계약을 하든 빌려주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짜로 빌려주든 대가를 주고 빌려주든 빌려주는 계약을 해야 간접 점유가 나옵니다.
뭔가를 맡기는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옛날에 공부하다가 그 신림동이 서울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고바이죠. 저쪽에. 그래서 그 겨울에 특히 학원 다닐 때 불편해. 눈 오고 비 오고 하면은 미끄럽고 해서 학원도 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한테 스쿠터 한 개 사달라고 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스쿠터를 사왔어. 사오기는. 근데 이제 옛날에 컴퓨터 사달라고 했다가 컴퓨터 잊어먹고, 그 MC 스퀘어 사달라고 했다가 안 사고 그 돈으로 술 먹고, 그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스쿠터를 직접 사왔더라고. 스쿠터를 사주길래 이제 타고 다녔는데 딱 이틀 탔거든요. 이틀 타고 학원 그 앞에 전봇대에다가, 큰 전봇대에다가 체인 가지고 감아가지고 해놨는데 체인만 남고 없어. 저 스쿠터를 딱 이틀 타는 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학원은 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날 이제 학원 가는데 친구가, 야, 너 어제 스쿠터 잊어먹었지?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싱글거리고 다니냐? 잊어먹었으면 한 3일은 우울해야지. 그래서 내가 직접 들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지 않나. 자, 말 된다 안 된다? 그거 어디가 있을까요? 베트남. 그 당시에 그렇게 팔아서 다 베트남으로 중고로 판다는 소문이 많았거든요. 베트남에서 누군가 타고 있겠죠. 자, 이 간접 점유는, 그럼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나는 을한테 빌려줬는데 병이라는 자가 그 카메라를 훔쳤어. 카메라를 쓰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죠. 그럼 나는 지금 소유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간접 점유자니까, 간접 점유자라는 지위에 기해서 병한테 네가 뭔데 그 카메라를 찍고 다니냐고, 빨리 내놔라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돌려달라고 말하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 갑은 을한테 빌려줬는데 병이 쓰고 앉아 있으면 병한테 가서 점유권에 기해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이 내용이 나한테 달랍니까? 을한테 주랍니까? 을한테. 나는 을한테 빌려준 상태니까 빨리 을한테 돌려주라고 말하는 거지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는 있는데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안 되는 거고 빨리 을한테 주라고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을이 사망하고 없다고 하면 생각해요. 을이 죽고 없으면 내라도 받아야 됩니까?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청구를 할 경우도 있기는 있다는 거네요. 예외적으로. 그럼 간접 점유자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단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주라지 나한테 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고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합니다. 리듬 잘못하면 끝입니다. 우리 간접 점유는 여기가 핵심. 그래서 지배한다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상태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고 있어도 지배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들고 있어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으로 지배하는 거니까 관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이런 점유는 크게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자. 우선 여기까지 임무서 한번 봅니다. 160페이지. 점유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지상권이 있다 없다, 본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냥 들고 있으면 지배라는 거예요. 자, 도둑놈도 점유할 수 있다 없다? 도둑놈도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61페이지 오니까 간접 점유 보시면 간접 점유란
일정한 법률 관계에 기해서 타인을 매개로 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 임대인의 점유는 간접이고 임차인의 점유는 직접이라고 돼 있죠. 항상 빌려주는 관계. 자, 그 다음 2번 점유보조자 보시면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금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를 말한다. 가정부나 상점에 점원이 있다 돼 있죠. 더 깊이 우리는 조금 더 본 거고. 자, 뒤로 넘어가면 그 점유의 태양이란 말이 있나요? 그 점유의 태양이란 말이 바로 점유의 종류입니다. 태양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죠. 종류를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태양, 양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유의 종류 중에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자, 주인주,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면 자주, 주인인 것을,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인식하고 사는 점유를 타주, 즉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우리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라고 하는데, 소유권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든가 없든가 관계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는 거 알든가 모르든가 관계없어요. 소유자만큼 행세하려고 하면 자주. 그럼 소유자는,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가 없다가 아니고 소유자만큼 지배하려는 생각. 근데 우리 소유권은 어느 정도 기능이 있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죠. 그럼 물건을 움켜쥐고서 사용 수익 처분할 생각을 가지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자주,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주. 그래서 소유자만큼 행세를 하려고 하면 자주점유자라고 불리고, 항상 돌려줄 생각을 예정하고 들고 있으면 타주점유자라고 불린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 갑과 을이 주택을 사고 팔았는데 등기는 아직 갑한테 되어 있는데 점유는 을이 먼저 식구들이 이사 들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아직은 등기가 안 넘어갔죠. 소유자는 갑입니까? 그런데 살기는 을이 살고 있죠. 그럼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내 집이잖아 이제 샀으니까, 그럼 내가 사용하고 내가 수익을 누리고 나도 이사 갈 때 되면 팔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이 매수인은 우리가 만들어둔 약속에 의한다면 자주점유자입니까? 타주점유자입니까? 그럼 자주점유자로 보인다는 것은 자주, 타주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소유권 없어도 자주점유자일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이번에는 갑이 집을 팔았지만 아직 등기가 돼 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잔금은 다 받았어. 그럼 을로부터 잔금을 다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을 안 빼고 등기 안 넘겨줬죠. 어쨌든 소유자는 누구다? 예? 소유자는 갑이죠. 그런데 갑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을 하기를,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제 을이 언젠가 등기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줘야지, 방 빼달라고 하면 방 빼줘야지 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이 갑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그럼 갑은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타주 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소유자만큼 행세를 하려고 하면 자주, 줄 것을 예정하고 들고 있으면 타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도둑놈은 소유자다 아니다? 도둑놈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물건 들고 있을까요? 팔아먹으려고 들고 있을까요? 그럼 도둑놈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점유자다. 자주죠. 그렇게. 그래서 이걸 소유의 의사라고 한다. 다시 한번 더.
점유에서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판례가 이 자주 타주입니다. 자, 갑이 을하고 도자기를 하나 사고 팔았는데 을이 지금 도자기를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죠. 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도자기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이 도자기를 하나 빌려서 들고 있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임차인은 돌려줄 걸 예정하고 있나요? 그럼 타줍니까? 도자기를 훔친 도둑은 자주다 타주다? 자주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을이 친구인 갑한테 사업자금을 밀어주고 싶은데 자존심이 하도 세서 받지를 않아. 그래서 갑이 가진 도자기를 사는 것처럼 하고 돈 주고서는 도자기도 3일 뒤에 돌려줄 생각을 가질 수도 있나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이 임차인이 물건을 도자기를 빌려갖고는 내일 브라질로 이제 이민 가면 다시는 한국 땅 안 밟는다고 생각하고 도자기 품에 안고 비행기 오를 수 있죠.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도둑놈이 은퇴기념으로 진짜 딱 한 번만 보고 돌려주려고 훔쳤거든요. 자주다 타주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갑이나 을의 속마음이 보이던가요? 뭔 생각으로 점유하는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혹시 친척 중에 신기 있는 사람 있나요? 작두에 올라타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남의 속마음이 보여? 그럼 우리는 소유의 의사라는 게 이게 생각이잖아요. 남의 생각이 읽히지 않잖아요. 남의 생각이 읽히는 시대가 오면요, 결혼제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와이프 생각이 읽히고 남편 생각이 읽히면 같이 못 살아요, 절대로. 그래서 생각은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점유하는지는 속마음을 보고 보는 게 아니고 알 수 없으니, 매매를 했으니까 지할 생각이 있었겠지, 임대차를 한 거 보니까 돌려줄 생각이 있는 거겠지, 설마 훔치려고 돌려주려고 훔쳤을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추정하는 겁니까? 예,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유의사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것은 속마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권리의 원천, 매매를 했는지 임대차를 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를 살펴서 그 근원의 성질을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서 자주겠지 타주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도자기를 산 매수인은 속으로 뭔 생각을 가졌던지, 지 하려고 샀겠지, 돌려줄 생각이 있으면 빌리기만 하지 뭐하러 샀을까? 그래서 자주인 것이고, 임차인은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면 사야지, 돌려줄 생각이 있으니까 빌렸겠지, 그래서 타주인 것이고. 그래서 오판의 여지가 있다 없다? 실제 속마음 진실을 본 건 아니니까 오판의 여지는 있죠. 다만 판사님이든 우리든 누구든 신은 아니니까, 누구든 속마음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밝혀내는 것. 그럼 여기서 키워드 단어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딱 한 단어 키워드 찾으면 어디입니까? 객관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자, 그래서 항상 객관화시켜서 바라본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1층 이 단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그 단층 옥상에서 갑이 A를 떠밀었단 말이에요. A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자, A는 갑은 살인죄로 처벌받을까요?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까요? 갑이 A를 밀었는데 A가 어쨌든 죽었잖아요. 살인죄다, 폭행치사죄다? 죽이려고 밀었는데 죽었으면 살인죄, 밀었는데 죽었으면, 겁주려고 밀었는데 죽었으니까 폭행치사죄.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속마음이 보이나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살인죄로 갈지 폭행치사죄로 갈지는 객관적인 정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거지 실제 속마음은 알 수 없죠.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객관적으로 추정하면 이건 살인죄로 갈 거다, 검사가 기소할 거다, 폭행치사죄로 기소할 거다. 왜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1층에서 밀었죠. 1층 옥상에서 죽으라고 정말 마음 먹고 밀면 100명을 밀면 죽는 사람 몇 명 나올까요? 여기 있네 하나. 얘 말고는 죽는 사람 없죠? 그럼 1층에서 죽으라고 밀면 갑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설탕물로 사람 죽이라고 설탕물 먹이는 거랑 똑같죠?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탕물도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살인의 의사로 설탕물을 계속 먹이는 경우. 아무리 먹여도 안 죽어 배만 부르지. 자, 부산의 태종대 자살바위에서 갑이 A를 떠밀었습니다. 끝끝내 겁주려고 밀었대. 재판정에 왔을까지. 살인이다 폭행치사다. 살인. 겁주려고 밀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다. 그 밀면 다 죽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럼 앞으로 매트리스 같은 시대가 와서 머리에 띠 딱 내고 책상에다 쾅 찍으면 데이터가 쫙 나오는 시대에 살면 주관적으로 봐도 돼. 자,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조차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참고 자료지 증거 자료로 못 쓰인단 말이에요. 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자꾸 해보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흔들린 자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는 안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마음 약한 사람 하나 올려놓으면요 데이터 뽑으면 대답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뜹니까 안 뜹니까? 그러니까 떨려. 근데 맨날 거짓말 하던 사람을 올려서 거짓말 딱 하면요 맨날 하던 거죠. 잔잔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 법이란 것은 오판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주타주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죠.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투자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을은 정년퇴직할 때 5년 뒤에 내려오겠다고 아직까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인 갑은 먼저 기동해서 단독으로 산 땅을 점유했던 땅을 바깥에 이용하고 있을 수 있죠. 자, 제3자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갑은 자주 점유하고 있다, 타주 점유하고 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부동산이죠. 등기부등본 떼봐야 소유자가 누군지 압니까? 등기부등본 떼면 소유자는 소유권은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돼 있나요? 하루 종일 망경 갖고 밀착 감시를 해도 바꾸는 거는 가본차밖에 안 비죠. 그럼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두 개. 소유권은 절반밖에 안 가지고 있는 자가 밭은 지 혼자 갈고 있는 겁니까? 그럼 2분의 1은 지 거니까 지가 사용수익 처분하려고 갈겠지. 친구 거 2분의 1은 관리한다고 생각하겠지. 설마 저것도 팔아먹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거 맞나요? 그럼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단독 점유하면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 점유가 되지만 자기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타주 점유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객관적이야. 사실은 속마음이야.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갑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혔다가 돈을 못 갚으면 경락이 될 수 있죠. 그럼 경락이 됐다 팔렸다는 소리 들으면 속마음이야. 집 비켜주기 시킬지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면 집 팔렸네. 결국 팔렸네. 나 방 빼야 돼 이제 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럼 부동산이 경락이 되면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해서 이제 팔리고 나면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전부 판례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까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자주였죠. 매도인은 소유자라도 타주였죠. 다 판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이 문장이 주어지면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방금 저처럼 자주겠는데? 이건 타주겠는데? 라고 할 자신 있나요? 저처럼 이렇게 할 자신 있다 없다? 그럼 이제 죽으라고 해야지. 뭐 고민을 할 거겠습니다. 이제 죽으라고 판례 공부해야지. 그래서 자주 타주에 관한 판례 아무리 못해도 나중에 시험 칠 때는 머릿속에 10개는 가져갑니다. 벌써 6개는 했잖아.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다.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다. 경락이 되면 이렇게 된다. 공유가 되면 이렇게 된다. 벌써 6개 했죠. 그런데 1년 동안 이제 나머지 5개 왜 못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이거 왜 우리가 구별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지가 자주하면 뭐가 되고 타주하면 뭐가 되길래 우리가 지금 이거 구별하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울 어떤 이론이, 어떤 권리가 자주 점유를 하고 있는 자한테는 인정을 해주면서 타주 점유를 하고 있는 자한테는 인정을 안 해준다면 그 자주인지 타주인지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럼 우리 남의 땅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남의 땅을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이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를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 타주 점유를 하면 소유권 안 준대. 그럼 용산의 미군기지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점유한 지가 60년이 넘었죠. 60년이 넘었는데 왜 소유권 취득을 못했겠냔 말이야. 그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군대가 그 나라 정부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면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자주다 타주다. 그럼 60년 동안 타주를 해도 소유권 취득 못해. 자주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별하는 이유는 취득시효를 하려면 자주가 돼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무슨 생각으로 밭을 가는지가 궁금해서 탐구하는 거라고 보죠. 그렇게 이제 그럼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점유 취득 시효는 또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자주 점유를 하고 있을 때만 나오죠. 자, 보자. 162페이지에 자, 자주 점유. 자, 이 자주 점유 밑에 보시면 소유의 이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소유의 이사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아까 자주 타주는 소유자만큼 지배하려는 거지 소유권이 있다 없다고는 관계없어서 소유자가 아니라도 자주일 수 있고 소유자라도 타주일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타주 점유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말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돌려줄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럼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구별 기준을 보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는 점유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근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그 주관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속마음 알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추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수인, 도인, 그 도인은 옆에 한자 있죠. 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도둑놈이라는 뜻이죠. 그 매수인이나 도둑놈은 자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과 같이 빌린 자는 다 타주. 일단 그 밑에 보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이 안 가면 일단은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누가 증거 갖고 오면 뒤집어지고. 자, 그렇게 본다. 그럼 일단 도둑놈도 자주로 추정되나요?
근데 CCTV에 훔친 거 나오면 그때는 타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자주였다고. 들키면. 자, 요게 이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그래서 점유의 태양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인데 조금 쉬었다가 이거 보러 갑니다.